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내년도 2025년도 환경 되게 안 좋게 봅니다.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특히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는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요. 그다음에 나라 외교 정책에서도 큰 영향 받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봤을 때 득실로 지금 많이 따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힘들 거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가질 거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뭔가 극복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경영 위기에 직면한 회사라면은 어디다 집중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황이면은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감소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팔려야 영업이익이 생기고 순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들었으면 팔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사갔으면은 다음에 재구매하도록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샀으면 두 개를, 두 개 샀으면 세 개를, 빈도가 연에 하나면 두 개로, 한 달에 하나였으면 두 개로,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높이거나 판매량을 올리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 이거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객들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게 쉽겠습니까? 막말로 사던 것도 안 사려고 하는데, 먹던 것도 덜 먹고 입던 것도 덜 입고, 하나 샀다면은 좀 줄이고, 여러 개 샀다면 줄이고, 자주 샀다면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맞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회사 입장 난관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때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위기에서 극복해야 돼, 이런 마인드에 대한 것도 극복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에러가 생기면 안 돼요. 잘했으면 더 잘해야 돼. 못했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매출은 최소 유지 내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매출 또는 고객 만족도에 또는 기본의 백투 더 베이직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이식을 바꾸자,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여서 에라 줄이고 더 잘해보자, 이 취지와 똑같아요. 그러면 HRD 교육도 회사 내에 교육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주관 부서라면은 어떻게든지 2025년도에는 모든 임직원들, 특히 이제 재직 구성원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 리더라면은 리더십 발휘에 실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그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원 관리, 그다음에 목표 관리, 이 부분을 리더들이 잘 해야 돼요. 아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리더십 발휘를 잘하는 것, 그건 리더로서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보다는 리더십 발휘의 향상, 이런 관점. 구성원이라면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보니 외부 강사를 많이 썼거나 또는 외부의 교육을 보냈다면 이제 회사가 어려운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네? 그럼 못하네? 이러지 말고 회사 내 모든 부서마다 직무 베테랑이 있으니, 그 직무 전문성의 최고 정점에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이들을 사내 강사로 활용해서 직무 점수성 높이는 교육을 활성화해보자,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누차례 직무 전문성 향상 관련된 글과 동영상을 올렸어요.
뭐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검색하면 제가 그동안 썼던 글과 영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중점을 좀 두자. 그래서 이 경영 위기에 대한 극복책에 기여해보자. 돈만 쓰는 부서, 뭐 사업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비난을 좀 벗어나보자. 그러려면 직무 전문성 향상에 뭔가 도움되는 그런 교육이 실제 실행되도록 하고, 전문성이 높아졌네? 일의 결과물이 좋아졌네? 그래서 위기 극복에 도움됐네? 이런 소리 들어보자. 지금 올해 지금 11월 9일입니다. 준비 기간은 한 2개월 남았어요. 내년 대비하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직무 전문성 향상 관련되는 교육을 하나 둘씩 이렇게 오픈하자는 거죠.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2012년부터 그러니까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이란 그 주제에 초점을 둬서, 저도 이제 사업자니까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큰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저의 그 교육 콘텐츠 상품 중에 한 축 중에 하나가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에요. 그 관련된 책, 사내 강사 실무 노하라는 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교육의 본질은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전과 교육 후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을 본질에 해당이 되는 교육이에요. 따라서 변화를 만들려면 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이어야 되는지, 얼마큼의 변화를 만들 것인지, 만들려는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지, 회사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교육적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라는 그 행위는 교육 참가자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사내 강사가 누구의 교육 참가자의 변화를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왜 변화를, 어떤 변화를, 얼마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무한적일 수는 없잖아요. 1시간도 가능해요. 뭐 하루 이틀도 가능해요. 근데 원하는 변화에 따라서 그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냐 산출해 보자. 그럼 변화를 만드는데, 교육적 활동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뭐냐?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모든 직장인은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 방법을 책정을 해요. 선정을 하죠. 거기에 나오는 값이 KPI예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그러니까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그 값이 KPI고요. 그러면 모든 직장인은 자신의 일에 목표치가 있고 측정을 하듯이 교육적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목표가 있고 변화의 목표가 있고 달성되는가를 측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야, 그 효과가 매출이 늘어났어. 이게 늘어났어. 그게 교육의 효과야? 다른 요인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당초 교육을 매출의 향상, 이익의 향상,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목표로 해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서 교육을 실천을 했다면, 그리고 측정을 해봤더니 매출, 이익, 고객 만족도의 향상이 있다면 그거는 교육의 효과죠. 그럴 거란 전제하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사장 컨펌 받았잖아요. 그럼 대표이사도 사장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매출 향상, 이익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고. 근데 실제 해봤더니 늘어났네? 그러면 그건 교육의 효과죠. 뭐 더 이상 따져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의 본질이 또 뭐냐?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교육이란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교육 내용.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교육적 활동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강사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 그러니까 교육 참가자의 교육전과 교육의 변화 만드는 거는 HLA 담당자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출강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어떤 교과목이든. 그래서 사내 강사는 교육 참가자의 변화를 만드는 행위예요.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한정된 목표에 한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배우는 사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모이면 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정 짓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사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 내에 임직원, 정규직으로 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할 내용, 교육 주제에 관련된 사람만이에요. 학습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난이도에 해당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돈 쓰는데 모두 다 모두 들으면 좋지 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좋은 교육은 사실은 굳이 교육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 필요한 거는 중요한데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직무교육은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로 한정 짓는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게 성공적인 교육, 변화를 만드는 데 지름길입니다. 근데 내용 선정. 한정된,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한정시키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을 만들겠다고. 그 범주 내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도 매우 중요해요. 1시간 분량에 맞는, 3, 4시간 분량에 맞는, 물론 내용이 나와야 방법이 정해지고, 방법이 나오니까 사실 시간도 나오는 거예요. 실습을 포함된다 그러면 4시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한테 필요한 거 보면은 제가 주장하는 건데 언지 기모예요. 좀 편하게 말할게요. 말빨 글빨.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행동, 특정한 장치, 장비, 어떤 동작들, 행위들 이런 것들. 그게 기술은 행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고난 용모 복장. 그런데 기왕이면 단정하게. 이 정도는 타고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 직무교육의 사내 강사한테는 요 부분이 사실 딱 칼같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애당초 직무교육의 내용은 친절교육, 예절교육, 리더십 교육과는 다르거든요.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행동과 기술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원하는 일의 결과물을 바꿔내는 것 이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과정에 강사의 복장, 흔한 얘기에는 말씨, 태도, 자세들, 어투, 표정,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김용옥 교수. 지금 말투가 지금 그 용모 복장이 좀 남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던 교수, 그 하버드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법 철학. 이분은 강의 내내 손 꽂고 해요. 자세불량이죠. 근데 쓰진 않아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면은 이 용모 부분 쪽은 조금 더 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엄격히 적응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교육 내용에 따라 전달하는 스킬은 달라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식이면 설명식, 태도면 사례 연구나 체험할 때 토의 발표, 행동이나 기술 습득이면은 설명식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과 유사한 곳에서의 실습, 체험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달 스킬은 이렇게 학습할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면 다 다룰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사례 연구, 체험 활동, 실습, 그 설명식, 이거 다 들어가요. 그게 포인트예요. 직장 예절, CS 교육하고 좀 다른 맛입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 교육 방법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루틴도 있어요.
이거는 직무교육이든 뭐 공통역량이든 리더십 역량이든 직무 기본 역량이든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네가 주장하는 이론이죠. 설명식 강의라면은 가네가 주장하는 9가지 교수 사태, 저는 요 교수 사태를 인스트럭셔널 이벤트라 그러는데 1시간이든 4시간이든 교육하는 동안에 교육생과 9번의 학습적 이벤트를 해라. 그래야 참여 흥미 유발이 돼서 학습 효과에 도움될 거다. 이 주장이에요. 이거를 곧이곧대로 사실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즉 문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강사가 교육생하고 같이 해야 될 의도적인 9가지의 학습적 이벤트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 학습 목표 소개, 참가자의 학습 수준 파악 및 기대사항 파악,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 자극자료 제시,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고 참여 활동시키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 해주고 학습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학습 내용의 요약을 통해서 암기에 촉진하고 학습의 전이를 촉진하는 것. 즉 알고 있는 걸 머릿속에 팍 박히게 하자 이거죠. 교육장 나가면 끝나고 이제 털고 나가지 않고 몸에 딱 남게 만들자. 이제 설명식 강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나 체험 활동, 토의 발표는 각각 활동에 대한 아젠다가 있어요. 그 아젠다대로 가면 돼요. 기성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만들어도 돼요. 실습은 통상적으로 직무교육이라면은 특정한 직무의 특정한 활동, 듀티든 태스크든 이런 거 보면은 순서가 나와 있어요. 직무 기술서 또는 작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 NCS도 있습니다.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 명세서를 보면은 그 일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실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 흐름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동의 변화나 어떤 스킬들을 배울 때는 요령이 있어요. 켄 블랜차드에 따르면은 먼저 학습 목표를 알려준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준다. 연습을 시킨다. 실제 해보게 한다. 그리고 행동을 측정하고 피드백한다. 기왕이면 장점을 피드백해주라. 어느 교육이든 특히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라면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한다면 강사들한테 필요한 거는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즉 교육 참가자한테 기대하는 학습 목표는 기대하는 변화고 학습 목표치는 기대하는 변화의 폭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그 단계는 인식의 변화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수준의 변화, 세 번째가 행동 수준의 변화, 그다음에 일의 결과물의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애초에 교육은요, 중요하면서도 하기 힘든 것이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특히 직무교육이라면은 이 부분이 더 한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 참가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끝나고 났을 때 만족도 높은 건 도움됐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할 수 있게 됐다. 일의 결과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게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학습 목표가 달성되면 교육 만족도는 따라와요.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 달성을 지향을 하면은 교육 만족도는 따라와요. 저 같은 경우 공개 교육으로 이틀짜리 HLD 실무 마스터라고 HLD 직무 교육을 합니다. 이틀 내내 쉽지 않은 내용을 설명식 강의로 해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만족도 다 높게 나와요. 평이 뭐냐? 도움됐다. 일할 자신감 생겼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나와요. 매우 만족도가 100% 나옵니다. 지금 73회를 했단 말이에요. 2011년부터. 5점 만점 5점은 아니지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가 100%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정말 교육 참가자한테 도움되는 학습 목표를 세워서 목표 달성, 즉 교육 참가자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교육 만족도는 따라와요. 직무 교육의 맛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움됐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은
2025년도만 한정짓는다면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비 체계, 극복 체계예요. 그냥 강의한다, 직무 교육한다가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켜서 에러가 또다시 발생 안 되고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에 나오는 강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나와서 이야기를 전하는 스피치, 강사, 선비사자가 붙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적 활동, 변화를 만드는, 교육 참가자의 변화를 만드는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티처, 인스트럭터, 승사자가 붙는 강사를 양성하는 거다. 그런데 사내 강사가 강의하는 과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 회사에서 정한 역량 모델에 근거한다.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 직무 전문 역량에 한정짓는 나머지 과목은 해당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조직의 요구사항에 반영된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오지랖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문교양은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문교양을 소양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지, 회사에서 밑도 끝도 없는 인문교양을 높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 직무 전문 역량은 회사의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졌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직무 전문 역량은 사내 강사, 각 부서의 직무 베테랑 수준만 따라가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내 강사를 활용하자. 그래서 사내 강사를 통해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격 취득, 뭐 석박사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정된 학습 목표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거로 가면 돼요. 뭐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업스킬 하면 되죠.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원하는, 희망하는 변화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잘하고 있는 강의 과목, 역량이 되겠죠. 그 부분을 전달 스킬을 배워서 강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스킬 외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전달 스킬 외에는 강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전달 스킬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은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갖고 있는 그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강의 주제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행동들, 그리고 뭔가 남다른 마인드와 관점들, 그리고 자신의 실무 노하우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머릿속에 몇몇 도는 거 의미 없어요. 형식지로 바꿔내야 된다. 교육 자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교육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해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교육의 무게중심 중에 하나는 드러나게 만드는 거다. 그래야 강의하는 방법을 배우면 손쉬워지는 거죠. 근데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강사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공통 역량, 직무 기본 역량, 리더십 역량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 이미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역량의 컨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직무 전문 역량 교육, 직무 교육은 강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게 해야 되지만, 그걸 직무 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내 강사, 양성 교육과 다른 거예요. 참, 이렇게 이걸 제가 2012년부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쓴 거고요. 이들은 친절교육, 직장예절교육, 리더십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톤, 청량, 음색도 좋아해야 돼, 구조도 좋아해야 돼, 바디랭귀도 좋아해야 돼.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사실 직무 전문가들이 있다 없다 드물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기준 내세워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선정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는 일이
그 안목질의 형식질을 드러내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거기에 용모 복장도 바꿔야 된다? 아휴, 힘들죠. 경영 위기에 이제 처하는 회사들의 특징은요. 구조조정, 명퇴, 그리고 간접비 축소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인건비는 변동비라고 그러죠. 동결 내지는 삭감 갈 거고요. 간접비는 무조건 삭감이에요. 교육훈련비는 이것도 삭감. 심한 경우는 건 바이 건이에요. 제로에서 시작한다. 건 바이 건으로 품위 받아 해라. 제 경험으로는 외부 교육 가는 거 거의 올스톱입니다. 외부 강사 쓰는 거 올스톱이에요. 그렇다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강사는 외부 강사 못 쓰게 하네. 외부 강의 못 가네. 근데 강의는 해야 되네. 직무 전문성 높여야 된다네. 근데 직무 전문성은 외부 강사 없으면 사내 강사 써야 되는데 사내 강사 양성이 안 돼 있네. 그럼 할 수가 없네.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돈 문제라면 사내 강사 활용하자. 특히 직무 교육이라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사내 강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행히도 회사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해서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하자. 이건 다 동의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해보자. 그런데 다만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직장 예절, 친절 교육, 리더십 교육과 같은 사내 강사 양성과는 달리 가자. 이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좀 도움됐습니까? 도움됐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좋아요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독 안 하신 분 제 구독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은 널리 공유 좀 해주세요. 자, HRD 관점에서 2025년도를 좀 바라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회사 어렵다. 그럼 회사에서 뭔가 극복책을 원할 거다. 모든 분야에서. 그럼 인사, 그 중에서 HRD가 그럼 어떻게 기여하지? 위기 극복책 간단합니다. 매출 향상, 이익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이에요. 비용 절감이고. 그래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 팔리니까. 그 이야기는 실수하지 말자.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자. 그러려면 각자 일의 본질적인 것, 직무 전문성 향상에 신경 쓰자. 실수하면 안 된다. 더 잘해보자. 그럼 직무 전문성 높이는 거를 외부 기업 가면 좋은데, 외부 전문가 불러서 하면 좋은데, 회사가 어려우니 돈이 없네? 그럼 못하나? 사내 강사 양성해보자. 사내 강사료 하루 1시간당 3만원만 해도 하루 24만원. 일주일 해봤자 120만원이에요. 그 돈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가능하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회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해보자. 그러려면 시작점은 각 부서마다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내 강사를 양성을 하자. 근데 얘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기존의 여타 친절 CS, 아니 친절, 그 다음에 그 직장 예절, 리더십 교육 같은 것과 좀 다르다. 그런 다른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관심 좀 갖자. 이 관련된 글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이미 동영상, 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직무 전문성 이렇게 검색하면 자료 많이 뜹니다. 제 링크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